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투모라이즈 회원사 원장님들과 함께 고교 입시의 이해와 탐구 보고서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모쪼록 오늘 교육이 여러분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육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분과 어,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탐구 보고서와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기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고교 입시와 관련돼서 제가 주제를 잡은 이유는 최근에 그 3월 26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그 지금 보시면 숙문고와 신일고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돼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행정법원에서 고등학교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일단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멈춰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25년 자사고 폐지 고냐 스톱이냐 뭐 이런 주제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지난번에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일부 원장님들께서 자사고 폐지되는 거 지금 이렇게 멈춘 거 아니에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우리나라 교육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와 관련된 거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법령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뭐 특목고가 지정되거나 자사고가 지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대통령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표하면서 법의 하위법이죠. 시행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든 시행령 안에 자사고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로부터 이런 뭐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각 자유형 사립고마다 설립 목적이 있어요.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자사고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고가 지정이 되면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교육 과정에서 정해준 틀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다양한 교과들을 조금 좀 자율성을 가리킬 수 있는데 그 자율성이라는 게 지금 뭐 국영수 주요 과목들은 전체 50% 이상을 가리키지 못할 수 있는데 자사고가 지정되면 뭐 국영수의 비율을 조금 더 오버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교육 입시가 과거에 뭐 영재고, 과고, 그다음에 뭐 전국 단위 자사고나 혹은 외고 국제고 이렇게 전기고로 뽑고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을 뭐 일반고에서 받고 이런 식의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치려 해도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실적 내는 게 어렵다 이런 뭐 공감대 내지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어, 영재고 과고는 전기고에 놔두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일반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농어촌 자율학교 이런 학교들을 다 이제 후기고에서 편성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자사고로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자사고가 아니라 자사고가 설립된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5년 단위인가 3년 단위인가로 계속 이제 교육청의 심사를 받고 그 심사를 통과해서 너희들은 최초 설립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통과되면 자사고지를 유지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너희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정이 되면 그 내용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교육부 장관이 그래 이 학교는 자사고 지정 해제도 되겠다라고 동의를 받으면 자사고가 이제 에서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라는 발표와 별개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고 심사에서 자사고 심사에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자사고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했던 결정에 대해서 각 자율고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 요런 이슈를 제기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자사고소를 들어줬다. 그래서 각 교육청 단위에서 자사고 지정을 폐지한 부분은 요런 개별적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자사고 취소가 다시 정정이 돼서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에서 자사고가 자사고를 설립하고 자사고를 유지하거나 뭐 폐지시킬 수 있는 이 법 자체, 이 조항 자체가 작년 2020년 2월 28일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서 2025년 3월 1일 날 완전히 이 조항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자사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 이러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함께 이것과 동시에 똑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특목고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꽤 여러 가지의 특수목적고가 있었다가 많이 삭제되고 현재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랑 마이스터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특수목적고가 설립 가능했는데 이것과 더불어 여기 보시면 6번 외고와 국제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2020년 2월 28일 삭제됐고 이렇게 삭제된 게 시행되는 게 2025년 3월 1일 앞서 말씀드렸던 요 자사고랑 같은 시기에 요게 아예 삭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부터는 특목고라고 하면 과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요것만 남게 된다. 요거랑 비슷하게 적용받는 게 지금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애들이 없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뭐 이주민을 받는다거나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원하게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활성화되려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농어촌 자율학교도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내용은 지금 변함이 없다. 다만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렇게 그 시행령은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그 결심도 그 밑에 하위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기관 예를 들면 교육부 혹은 국민들의 여론들을 반영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지금 고교학점제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가 학교별로 나뉘어져 있는 학생들의 수준 차를 일반 학교 안에서의 수월성 교육으로 바꾼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영재고 애들이 탑 오브 탑, 그다음에 과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뭐 이런 학교별 순서가 있고 내가 과거에 들어갔으면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외고 국제고에 들어가면 외고 국제고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학교별로 차별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고교학점제는 그 아이들이 모두 일반고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라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그 큰 제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민들은 꼭 이런 뭐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진보 성향의 정권이 있을 때나 보수 성향의 정권이 있을 때나 모두 동일하게 계속 추진되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대통령이 나 이렇게 할래 그런다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다만
대통령이 결심하면 바뀔 수가 있는 게 대통령 그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025년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행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하시고 뭔가 학부모님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에서 진행되는 보통 과목과 현재는 특목고에서 진행되는 전문교과 1이 있었는데 이 전문교과 1까지 일반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과목의 폭이 확대가 되고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의 폭이 확대가 되고 그 구분이 이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의 심화 과목으로 볼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다양한 교과 간 뭐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는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앞으로 2025년 우리가 얘기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그 시기부터 새로운 교과 체계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런 학교별 입시 제도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물론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겠죠. 여기에서 사실 영재고는 앞서 보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지정된 학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재고 하지만 영재고등학교가 아니고 영재학교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중1, 중2, 중3 모두가 영재학교로 지원 가능한 학교가 바로 영재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다는 점. 그래서 영재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일반 초중고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부랑 다르죠. 그래서 무학년제로 운영되고 학점제로 운영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뭐 이렇게 기술해 줄 수 있는 그 뭐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폭도 넓고 전문성도 많이 담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거기에 함께 담겨 있던 것 중에 고등학교 입시 체계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 내용을 이어서 2020년 작년 11월인가에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개선 방안 중에 바로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일단 작년까지는 영재고를 여러 개 동시 지원이 가능했죠. 다만 뭐 지필고사 시험이 일정이 겹친다거나 면접 일정이 겹쳐서 아이들이 실제로 면접을 여러 학교를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적 문제는 있었지만 절차상으로는 영재고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고 그래서 1차를 여러 학교를 뚫으면 그 뚫어진 학교에 어떤 학교를 내가 그럼 시험 보러 갈 거냐 혹은 면접 보러 갈 거냐를 결정해서 학교를 지원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영재학교는 하나만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영재고가 지금 작년에는 뭐 거의 3월부터 시작해서 뭐 8월까지 진행하고 그 뒤에 9월부터 11월까지 과고 입시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재고 여러 개 지원하고 그중에 절차마다 합격한 된 여러 개 학교 중에 선택해서 지원했다가 영재고 떨어지면 과고를 지원하고 그래서 과고 떨어지면 후기고인 뭐 전국 단위 자사고나 혹은 뭐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형태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재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중3 1년 내내 시험이잖아요. 어떤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보시면 영재고 과학고 전형기간 단축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 시기가 6월 달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5월 달에 입시 전형이 발표되고 6월부터 8월까지 영재고 입시가 진행되고 그 뒤에 9월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과학고가 진행되고 전기 입시가 마무리되면 이제 후기고 입시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이후부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재고 과학고 간의 중복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은 일단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영재고 과고 섞어서 한번 지원하고
그다음에 후기고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 검토 과제 중에 하나로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은 뭐 작년은 3월부터 시작됐던 입시가 올해부터는 영재고는 6월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중복 지원 금지가 되면 영재고 과고 입시 전형 시기가 합쳐지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영재고 과고 선발하고 11월 말에 마무리 짓고 12월부터는 이제 후기고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뭐 큰 흐름으로 본다면 2025년이 될 수가 있고 뭐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이 현재 영재고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영재성 지필고사, 3단계 영재 캠프 그래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3단계는 유지하지만 각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평가하는 내용은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현재는 여러 학교를 중복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1차 서류 평가에서 뭐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차에서는 수준 미달인 학생들만 좀 걸러내는 그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이제 한 학교 하나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서류 평가를 조금 더 충실히 진행을 하자. 그래서 입학 담당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부터 좀 실질적인 부분인데 과거에는 영재성 지필고사를 볼 때 사실 많은 수의 문항, 수학, 과학 문항을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지필고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약간 열린 문항 중심으로 시간을 좀 넉넉히 풀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 사고력 중심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어떤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꿔 나가자. 그리고 3단계는 여기서 통과된 아이들을 뭔가 영재 캠프를 통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과 어떻게 협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혹은 문제 해결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수한 학생을 뽑자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평가 내용을 바꾸는 시도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보통 이제 영재학교 입학생들 보면 서울 경기권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로 쫙 퍼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영재학교에서 대학처럼 지역의 우수 인재를 먼저 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인재들에게 혜택을 좀 주는 그런 것들을 올해부터 좀 도입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서울대 지균이랑 비슷한 거죠. 약간 이런 식의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뭐 전국 단위 선발하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취지로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조금 더 영재 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전형도 확대한다. 단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조금 더 국가의 통합 차원에서 사회 통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그 영재고 안에서 혹은 과고 안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끝까지 학업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지금 뭐 압박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들 혹은 좀 그 집안 여건은 좋지 않는 상태에서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영재고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좀 넓어졌다라는 점들도 상담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각 대학이 입시를 치르고 나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문항 혹은 질문, 면접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매년 입시가 끝나고 체크를 받고 선행학습을 유도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는 그런 제도가 대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영재고 과고의 입시 전형들을 쭉 보니까 약간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의 입시 전형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재학교도 대학처럼 입학 전형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법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법령 개정 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월 20 그러니까 2월 말에 시행령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중학교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지필고사라든지 면접에서의 질문들을 그 안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부에 혹은 뭐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그런 제도를 매년 실시하겠다. 그래서 앞서 그 지필고사의 어떤 형식이 많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그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이 발표됐고요. 기타 뭐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좀 참조하실 텐데 과거와 관련돼서도 과학부는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뭐 입시 전형의 디테일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과학고의 입시 전형도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우리 학원 원장님들의 관심사는 여기 이제 지필고사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뭐 영재 캠프가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필고사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통 이제 학생들의 평가 혹은 뭐 저희가 뭐 진로 심리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어떤 평가의 방법이 어, 속도 검사가 있고 역량 검사가 있어요. 그 속도 검사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쉬운 문제를 얼마나 빨리빨리 잘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 속도 검사의 목적은 학생들의 어, 숙달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얼마나 숙달돼서 빨리빨리 푸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역량 검사는 극단적으로 시간에 제한 없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풀어내느냐, 학생들의 문제풀이의 어떤 수준, 갖고 있는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역량 검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재학교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단답, 사지선답, 오지선답 문제를 푸는 그런 속도 검사의 개념을 역량 검사의 개념으로 바꾼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간의 어떤 제한에 쫓겨서 빨리빨리 검사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으로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본다면 한성과학고에서 그 면접을 진행할 때 단순하게 뭐 서류와 관련된 기재 여부의 사실 여부를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라 약간 학생들의 지식 능력,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지금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만약 당신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행, 야외 활동을 한다면 어떤 날씨가 좋을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근거를 갖고 설명해라. 이런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면접 장소에서 질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때 중요한 거는 가가 좋다, 나가 좋다라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 같은 소집 면접의 문항 중에 어떤 뭐랄까요? 이게 상황을 주고 뭐 눈이 펑펑 내렸고요. 길가의 대리석 조각상에 뽀얗게 눈이 쌓였고요. 하얗게 변한 온 세상이 아름답긴 했지만 이동할 때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고 엄마와 함께 천연가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고요. 핫팩을 열심히 흔들면서 걸었더니 몸에 열이 나서 하나도 춥지 않았답니다. 가는 길에 드라이 아이스로 포장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하나 사서 아빠 생신에 어, 아, 아, 어, 케이크를 사갔고요. 아빠는 생선에 레몬즙을 뿌려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산화 환원 반응 세 가지와 그 반응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공통점과는 다른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일상의 상황을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런 질문을 주고 또 면접에서 답변을 유도해 보는 거고요. 또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수행평가에서 여행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데 B라는 학생이 굉장히 퀄리티 높은 여행 보고를 쓴 거죠. 그래서 학생 A가 야, 너 사진 정말 잘 찍었다 그랬더니 야, 사진이 뭐가 중요해?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울리는 사진을 찍어 붙인 거야. 예쁘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이 B 학생의 행동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문항은 지식의 수준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성 혹은 뭐 판단력 혹은 가치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필고사에서 3번과 같은 문항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충분히 1번과 2번과 같은 문제는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게 면접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학이나 과학을 전공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문제인데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교시로 시험을 보는데 1교시는 수학, 그래서 오지선다형 답을 빨리빨리 푸는 형태고요. 2교시는 과학, 그래서 과학도 오지선다형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건데 3교시는 수학 역량평가 2라고 해서 약간 답을 쓰고 서술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정육각형 콘서트 홀에 와이파이가 잘 한 곳도 빠짐없이 도달하기 위해서 몇 전압이 필요하냐 뭐 이런 약간 복합적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여기에 답을 정리하고 그 답을 푸는 과정들까지 적어서 채점자는 그 학생이 사고했던 과정의 흐름과 과정상에서의 논리의 어떤 논리 정연함과 정답을 계산하는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적을 매기는, 그래서 이런 류의 시험들이 앞으로 영재성 평가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혹시 영재고를 대비하는 학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기출 문제들을 좀 정리하셔서 학생들 지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영재고 입시고요. 자, 그 이외에 이제 초중등 교육법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학교, 그런데 이 학교들 중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뭐 다 아시죠? 과거부터 특목고의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됐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서류 평가하거나 어떤 1차 단위를 평가하고 2단계 면접에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하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구분이 현재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들이 있다. 그런데 입시 전형의 특징으로만 보면 과고, 외고 국제고 한 카테고리를 묶이고 서울 안에 있는 서울에서만 뽑는 광역 자사고를 선발하는 방식이 하나 독특하게 있고, 서울 밖 다른 지역에서 자유형 사립고를 자사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혹은 농어촌 자율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혹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뭐 그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과고는 전기고, 그리고 외국제고, 서울 포함 자사고, 전국 단위 자율학교는 후기고로 일반고와 같이 선발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정리한 모든 내용은 고입정보 포탈이라고 해서 highschool.go.kr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계속 탐색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고는 1단계에서 사실은 서류 평가와 면접 전 단계의 소집 면담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고에서 좀 확인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약간 암행조사 하듯이 선생님도 만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얘기도 듣고 학생도 필요하면 만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 이제 소집 면담이라고 해서 면접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해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 추가 뭐 확인할 게 있으면 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고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한번 1차 평가하고 그 중에 면접까지 올 2단계,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만 따로 추려서 이 학생들의 수학, 과학 내신 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고 또 서류 평가의 점수를 산출하고 면접 점수를 산출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런 형식으로 과고가 진행되고, 외고 국제고는 1단계에
원칙적으로는 영어 내신과 출결, 성적으로만 커트라인을 딱 잘라서 2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으로 뽑고 그리고 자사고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뽑는데 서울은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고 과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는 성적 보지 않고 무조건 추첨해서 1.5에서 선발해서 면접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제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 이외 지역은 또 각 교육청의 어떤 혹은 학교가 정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단계에서 각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정한 과목의 내신과 출결로 1차 커트라인 설정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 학생들은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고 같은 경우에 1단계의 서류 평가와 개별 소집 면담들이 진행되는데 요때 과학고에서 제출받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이 3번 수상활동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 성적 중에 원점수와 표준편차는 삭제하고 영재교육과 관련된 활동도 삭제를 하고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삭제하고 출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의 정보들이 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2단계에서 수학과 과학 성적만 본다고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학, 과학 이외의 나머지 과목들의 어떤 성취도라든지 세특의 기재사항을 학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창체활동이라든지 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1학년, 2학년 때 담긴 내용들, 자유학기제 활동 내역들과 뭐 독서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보고 1단계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류 통과할 때 요건 이제 서울 기준인데요. 뭐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 과정, 수학과학 탐구 체험 활동, 뭐 독서 활동, 뭐 봉사 활동과 관련된 인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2단계 소집 면접을 실시하고 이때 수학과학 내신 성적과 서류 평가 성적과 최종 면접 성적을 통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런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그 선발하거나 평가되는 내용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교에 입시 요강들을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이제 외고 국제고는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1단계는 성적인데 성적은 영어 내신 성적만 원래 반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영어 내신 성적의 성취도만 반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단계 통과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통상 1.5배수 정도 뽑을 때 3학년 2학기 국어사회, 3학년 1학기 국어사회, 2학년 1학기 국어사회, 2학년 1학기 국어사회 이렇게 성적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탈락자를 계속 계산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뭐 그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각 지역에서 인기 있는 외고 국제고는 거의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영어 국어 사회 성적이 올 A인 아이들이 1단계 통과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보통 1단계 모두 올 A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각 지역에서 이 학교는 일반고와 별 차이 없다. 뭐 그런 학교는 간혹 B가 있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A, B, C, D 성취도에 따라서 단위 점수 부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환산이 되는 정량적 평가 점수와 뭐 출결과 관련된 마이너스 점수 계산해서 이제 합격자가 선발되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학생부 이런 서류와 더불어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력 방법이 외고 국제고 입시용을 탭을 딱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상실적 제외되고
교과학습은 국어, 영어, 사회 과목만 표시가 되고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다 없는 상태로 출력이 되고 행특 3학년 없는 상태로 출력되고, 그래서 아까 과거에서 보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외고 국제고에서 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많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1단계의 평가가 없죠. 추첨이죠. 그래서 1.5배수 이상 지원하면 반드시 추첨을 해야 되고 1.5배수 이하가 되면 추첨 없이 전원 면접으로 선발할 수도 있어요. 면접 대상자로 발표하고 그 아이들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하는데, 이때 면접을 볼 때 서울 방식 자사고라고 선생님이 체크를 해서 학생부를 딱 뽑으면 수상 경력 다 제외, 교과학습 발달사항 통으로 제외, 3학년 행특 제외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 창체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1학년 자유학기제 활동 내역이라든지 독서활동, 행특 내용 요것만 갖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과고와 또 다른 외고 국제고가 있었는데 외고 국제고와 또 다른 서울 안에 광역 자사고는 정부의 제한이 많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이외에 있는 자사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나 지방에 있는 광역 자사고 이런 데는 1단계는 각 학교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과목에 대한 내신 평가 기준을 반영해서 내신으로 1단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1단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던 고입 입시 포탈에서 4월 5일 기준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에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 자사고 내용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자신이 없어서 요 학교들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막 소송이 걸려 있는 학교들도 많고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지정 폐지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정부 포털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했던 전국 단위 선발 학교만 제가 일단 정리했는데요. 각 학교마다 국수, 영, 과학, 사회, 기타 과목에 대해서 뭐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혹은 비중을 적용해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성적을 환산하고요. 또 학년별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마다 또 가중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전 과목 올 A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 5과목 국수 영사과 5개의 과목 분류에 있는 성적들은 대부분 A를 받는 게 중요한데, 일부 학교 예를 들면 김천고 같은 경우는 국수 영 중에 택 둘, 뭐 과학사 중에 택 하나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 천안에 있는 북일고는 기타 과목도 일부 성적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학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학교도 있고 또 국어에 가중치를 좀 적게 두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또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골고루 균형되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꼭 이쪽을 가겠다고 결정하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좀 선택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것도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외의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할 때 별도 탭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2를 뽑는데 옵션 중에 서울 이외 자사고 입시용 탭, 아까 이제 과거랑 동일한 건데요. 그걸 딱 클릭하면 앞서 과거가 봤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담긴 학교생활기록부를 서울 지역 이외의 자사고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다양한 정보를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우수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지역의 학부모님 혹은 학생이 관심 있는 학교별로 이런 차이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입시를 결정할 때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결정할 때 혹은 특목고로 가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특목고 가야 돼요? 아니면 일반고 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 애가 그 지역에서 좀 내신 따기 치열하지만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내신 따기 수월한 뭐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작년에 대학 입시에서 서류 블라인드가 최초로 도입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원래 정부가 도입한 취지는 일반고 아이들이 학교 이름이 보일 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얘 전국 단위 자사고네, 혹은 얘 외고 출신이네, 이렇게 어떤 학교가 주는 간판 효과 때문에 혹은 후광 효과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류 블라인드를 대입에 적용을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딱 봤더니 오히려 물론 여기에서는 서울대 기준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얘가 학교 레벨을 띄어도 그 아이들이 들은 과목들을 보면 얘가 어느 학교 출신이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재고, 과고, 그런 학교는 학교의 학생들이 오히려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 통과를 더 많이 했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전국 단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어떤 딱 서류를 볼 때 서류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영어, 국어, 사회만 평가하는 어떤 그런 한계도 있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볼 때 약간 외고는 전문적인 영어 능력, 외국어 능력을 보는 학교이고, 국제고는 해외 국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마다 그런 특이점들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영재고 오히려 늘었다, 과고 오히려 늘었다, 그 다음에 국제고 오히려 늘었다, 그리고 일반고 오히려 줄었다, 외고 오히려 줄었다, 자사고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이 자사고 중에 과연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도 줄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민사고라든지 뭐 용인외대부고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광역 자사고와 완전 다른 형태의 자사고들은 아마 분명히 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에 있는 광역 자사고, 즉 일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추첨으로 1단계 선발하고 2단계 면접 봐서 뽑은 학교, 그런 학교 중에는 일반고와 별다른 입시 실적이나 학교 프로그램상의 차이가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오히려 뭐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뭐 내용들을 참조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부터 정시 전형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예를 들면 뭐 대치동, 목동, 혹은 각 그 뭐죠, 그 주요 도시의 교육 특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시를 생각하는 상황에서 내가 학교 환경이 좀 열악한, 혹은 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원이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일반고를 가느니 어차피 정시까지 염두에 두니까 나는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일반고로 가서 뭐 그러니까 지역 뭐 자사고로 가서, 혹은 뭐 외고 국제고로 가서 그 안에서 한번 경쟁해 보고 안 되면 정시로 간다. 이래서 오히려 이런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지역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은 불리한 내신을 감안하더라도 정시까지 도전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 그런 각오는 하고 가셔야 된다. 반면에 올해부터 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늘리라는 어떤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고등학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늘렸잖아요. 근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 없이
뭐 예를 들어 수능 최저와 내신만 갖고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오히려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학부모님 혹은 그런 판단이 유효한 지역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학부모님께는 물론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할 수 있으나 그 지역에 그 학교에서 뭐, 뭐 2등급 초반 이내면 서울에 학생부 교과제 내신을 갖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뭐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결정하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유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 새끼가 그 학교 가면 어느 정도 성적이 될까? 과연 우리 애가 1등급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학부모님들이 있는 거죠. 일반고를 가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는 그러면 학교 알림에 가면 각 학교별로 그 과목별 뭐 절대평가 기준으로 A등급 몇 프로, B등급 몇 프로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 다. 그럴 때 절대평가가 진행되면 보통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C는 70점 이상, D는 60점 이상, E는 60점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마포에 있는데 그 마포에서 전국 단위 학교를 가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용인 외대부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있다면 거기를 딱 보면 평균이 90, 뭐 국어, 수학, 영어가 평균이 90점에 가까이 있고 표준 편차가 5에서 4에서 6 사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애들이 평균에 몰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표준 편차는 각 아이들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평균의 거리니까 표준 편차가 적다는 건 모든 아이들이 평균에 다다다닥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그럼 내가 이 학교에 갔을 때 과연 1등급 받을 수 있냐? 혹은 내가 그 어렵다는 용인 외대부고에서 영어가 90점 맞았다. 그럼 몇 등급이냐? 그러면 74.5가 90점 이상이니까 나는 74.5에 가까운 애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6등급에 7등급 나온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이 A라는 점수가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루브릭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간인 문제, 밑에 문제. 그래서 그 루브릭의 어떤 난이도의 가중치를 해서 이번 시험은 70점 이상이면 A, 뭐 예를 들어 뭐 6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각 단위 학교의 교과마다 이렇게 준거가 되는 점수를 딱딱딱 설정해 놓고 그 점수가 되면 A를 부여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의도 여고의 수학 점수 보면 평균이 60점이잖아요. 59.9. 그런데 가만히 보면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인 애들이 거의 92%예요. 그래서 92%가 60점을 넘었는데 어떻게 학교 평균이 60점이 나올 수 있을까? 보면 이런 학교는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방식으로 A, B, C, D 등급을 나눈 거죠.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내가 1등급 받으려면 몇 점 받아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냥 90점 넘으면 얘가 13%니까 뭐 3등급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여기서 1등급 받으면 몇 점 받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Z 점수 같은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평균에 우리 아이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상위 4% 정도 들으려면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돼요라고 우리 역으로 추정할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신다면 보통 Z 점수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니까 이 각 과목당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으니까 역으로 4%에 해당하는 100분위 4%에 해당하는 Z 점수 1.76이 나올 때 원점수가 얼마일까? 100분위 11%가 나오는 Z 점수가 1.23이거든요. 1.23이 나올 때 우리 아이가 원점수 몇 점 받아야 될까? 반대로 또 상위 23%의 100분위가 나오는 Z 점수가 0.74거든요.
0.74가 나오는 원점수가 몇 점일까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각 학교가 평균으로부터 정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로 계산하면 대략 1등급 용인외대부는 만점 맞아야 되는데요. 2등급은 대충 정규 분포라면 98점, 3등급은 96점이네 이런 식으로 약간 근거를 갖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3등급도 90점대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자사고 중 이대부고를 제가 체크한 이유는 이게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거의 공교육의 입시의 신이라고 하는 박권우 선생님이 여기서 진로 진학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 학교가 최근에 입시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를 간다면 하고 봤더니 이 학교는 되게 특이하게 평균이 높은데 표준 편차도 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냥 지원해 본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자락에 애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Z 점수로 환산을 하면 2등급도 만점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여기도 많이 있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 못지않은 성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경우는 1단계 자사고 지원에서 떨어지면 2단계는 주변에 있는 몇 개 뭐라고 하죠? 몇 개 구에 인접한 구에 확산돼서 지원할 수 있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근거리 지역의 학교가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포에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여의도까지는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의도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평균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 자사고나 혹은 또 입시 실적이 좋은 자사고보다는 좀 낮아지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제 20단위까지 이제 벌어지죠. 그럴 때 뭐 당연히 1등급은 만점에 가깝겠지만 2등급, 3등급부터는 왠지 그냥 도전하면 될 만해 보이는 뭐 그런 점수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꼭 이 점수 맞았다고 내가 3등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일반고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을 때 그런 정도의 등급이 나오겠구나를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뭐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이라면 그냥 90점 이상이면 상위 11% 아니니까 여의도에서 국어는 2등급 되겠네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표를 병행해서 학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시면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적을 갖고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라면 이 부분은 이제 특목고를 가겠다 혹은 자사고를 가겠다고 판단을 한 학부모님이라면 중1, 중2, 중3 때 뭔가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적이 똑같은 애들이 지원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모습들을 요 색깔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줘야 될 거는 역량.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역량의 관점으로 이 학생이 우수한가 우수하지 않은가. 그럼 역량이 뭐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호기심에 출발해서 만든 어떤 결과물이라면 뭐 학업 역량이 있다고 평가받을 것이고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 혹은 내가 과고 영재고라면 특히 수학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 전공 혹은 앞으로 나의 진로에 대한 관심에 출발한 호기심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뭐 전공 적합성이나 으로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혹은 학교 문제를 혹은 내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뭐 발전 가능성으로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 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만들었다면 그것들을 인성적 측면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요 군데군데 집어넣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학부모님과 같이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때 저희 투모라이즈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이던 일반고에 다니면서 대학을 진학한 학생이던
혹은 우리 아이가 뭐 자사고든 외국 국제고를 다니는 학생들이건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적 이외에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으로서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활동이 이제 탐구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탐구 보고서라고 쓰는 학교도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다른 표현을 쓰는 학교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탐구 보고서고 예전엔 이것들을 소논문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근데 소논문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조금 더 좀 간략한 어떤 보고서 형태의 지식 탐구 활동들을 지금 각 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탐구 보고서 활동 혹은 수행평가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활동이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아마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가 뭐 시험에만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활동에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은 시험에 집중하는 게 맞고 시험 이후에 마지막 탐구 보고서의 최종 과제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학생이라면 탐구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오류가 난 부분이나 내용 전개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것들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비교과 활동까지 챙겨준다라는 메시지를 학부모님께 전달하셨다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대한 지도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기 전에 뭐 방학 때라든지 혹은 뭐 수행평가 제출 직전에 뭐 중간고사 마치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과고나 영재고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단계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보고서 형태의 리포트를 내고 그것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담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탐구소 보고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는 첫 번째, 어떤 주제로 내가 탐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떤 주제를 정했다면 내가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얼만큼 혹은 어떻게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건 약간 고급 수준의 탐구 보고서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단순한 자료를 정리해서 만드는 보고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어떤 연구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싶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깊이까지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수준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약간 무리한 연구 계획을 세웠다면 그 퀄리티는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즉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 주에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어떤 자기만의 에너지가 담긴 보고서를 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 그 보고서의 퀄리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능력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를 보시고 야 그냥 개인적인 실험이나 개인적인 탐구 빼고 그냥 네가 갖고 있는 자료만 제대로 논리적으로 그 의미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도 돼 이렇게 선을 그을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을 추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역량적 관점으로 보면 개인적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연구가 혹은 탐구 활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퀄리티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해서 최종 내용을 정리할 때 보고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구성만 잘 짜여져 있어도 그 보고서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최종 결론이 내가 이 탐구를 하고 싶은 목적에 부합하는가 여기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쓴 보고서를 이렇게 체크해 주실 때 연구 주제와 탐구 주제와 그 결론이 논리적으로 매칭이 되는가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탐구 보고서를 지도해 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만 뭐 작성된 탐구 보고서를 읽어본다든지 혹은 어 뭐 제가 대학원에서 그 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혹은 후배님들의 어떤 논문들을 같이 점검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어른이 쓸 때도 많이 이루어지는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수정해주고 점검해주는 어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을 참조해서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아,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제가 지금 강론적으로 얘기했던 어떤 주제, 어떤 자료,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 이게 강론적인 주제라면 이것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탐구 보고서의 퀄리티는 얼마나 먼저 준비하는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사회생활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과제를 받으면 마감 시간에 쫓겨서 고민하지 않고 결과물을 마무리하는데 그대로 내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보고서를 보시거나 뭘 보셔도 항상 급하게 낸 친구와 꼼꼼하게 정리된 완결성 높은 뭔가 결과물을 내는 친구 차이가 있죠. 맞춤법도 틀려요. 오탈자 안 고쳤어요. 근데 그런 걸 찝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결과물을 제출하고 누군가 보고할 때 그런 사소한 거를 체크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당연하게 퀄리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최재천 교수가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참 우리나라에서도 석학인 이분이 하버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천재 같은 애들이 있을까? 그런데 저렇게 천재 같은 애들이 저 많은 과제를 어떻게 다 저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를 지켜보다 보니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출하기 10일 전에 먼저 1차 완료를 짓더라. 그리고 제출하는 그 10일 동안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무리된 리포트를 내니까, 마무리된 결과물을 내니까 그 결과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게 삶의 지혜더라. 이런 얘기를 어떤 인터뷰 내용에서 본 거를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과 공유 드리는 거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책을 여러분께 공유를 못 해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이 어떤 심리학 책에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성을 봤더니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과제를 받은 날 그 과제를 시작하고 과제 제출 일주일 전에 그 과제를 마무리 짓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 과제를 수정하는데, 이 과제를 받은 날 시작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머릿속에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에 일을 착수하기 전부터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시간이 났을 때 고민해서 여과된 방법으로 그 자료들을 모으고 그 자료들을 읽고 그 내용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쓰고 1차 마무리 일주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아무리 많은 과제가 있더라도 그 과제들을 조금 더 수월하고 완성도 높게 할 수 있다는 건 심리학적으로도 성공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에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권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탐구 보고서 쓸 때도 이런 내용들을 지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다시 강론으로 들어와서요. 자, 주제 탐색할 때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탐구 주제를 찾아준다?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주제를 찾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이들의 탐구 주제를 계속 고민해서 같이 찾아주는 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처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탐구 보고서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나는 탐구 보고서로 대학 간다라는 책을 하나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좀 뭐 탐색해 본 내용들을 여기다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각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시면 우수 그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떤 탐구, 어떤 주제로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조하거나 혹은 탐구 보고서와 관련된 시중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 고민해 보거나 혹은 네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 연구 보고서의 리포트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 관심 주제를 한번 찾아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너희들이 배우는 그 수행평가의 그 단원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주제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뭐 사례인 거죠. 한국지리 원자력 발전을 배우고 우리나라 원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고 수행평가 주제를 찾다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도입됐던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보고 정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탈원전 정책 결정에 도입된 수기 민주주의라는 요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정치학적 개념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어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높이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다. 윤리와 사상에서 배운 실존주의에 대해서 실제로 실존주의 사상가의 주장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해본다. 또 국어나 영어, 특히 국어의 뭐 독서와 관련된 과목은 비문학 지문들이 많이 활용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에서 자신의 관심사 혹은 전공과 관련된 주제가 나와 있는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을 자연스럽게 자신이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성 높은 주제로 연결시켜서 뭐 조사 발표할 수 있고요. 또 뭐 동아리나 혹은 자율활동이나 혹은 진로활동 등에서 뭔가 자신만의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읽은 책을 연계해서 뭐 보고서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나 생활 속에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뭐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실제로 뭐 제도적으로 혹은 우리 학교의 문화로 그 재활용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문제, 관심 있는 문제의 어떤 사회적 이슈를 찾아서 그 내용을 탐구 보고서로 낸다면 대학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과 더불어 그 주제를 이론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훨씬 더 이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진심 어린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탐구 주제와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상에서 벌어지는 열 에너지의 뭐 재활용 방안 연구, 교복에 대한 뭐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들의 인식 조사, 또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시사 이슈죠.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최근 중요한 시사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만들고 내가 읽은 글 혹은 어떤 서적 혹은 어떤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주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아리 선배가 작년에 연구했던 그 주제를 내가 가져와서 그 주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어떤 대학의 어떤 누구 석사 학위 논문에 그런 비슷한 주제가 있다면 그 논문을 가져와서 그 논문에 있는 흐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내가 어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본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실험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어떤 실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에 어,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중학교 수준에서 하면 조금 더 중학교 레벨보다는 상위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고등학생들은 그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 교과 중에 과고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중에 뭐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같은 실험 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 교과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학교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뭐 연구 주제나 실험 주제나 탐구 주제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연구나 탐구나 뭔가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연구를 하는 근거, 나의 이론적 토대가 얼마나 뭐 이런 표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근거 있는 자료를 활용하느냐, 즉 학문적 권위가 있는 자료를 활용하느냐가 사실 그 탐구 보고서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학문적 권위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어떤 사상가, 철학가, 과학의 이론을 만들어낸 뭐 연구자 혹은 현존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과 사상과 이론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내용을 내 탐구주에 연결시키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자, 그래서 그런 학문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 출판물, 논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논문, 그중에 학문적 권위가 높은 건 학술지예요. 그런데 학술지는 약간 수준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게 석사학위 논문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하고 학술지 논문 비교해 보면 학술지 논문이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문적 권위는 석사학위 논문은 별로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읽을 때 눈높이에 석사학위 논문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이 연구 주제의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애들도 그걸 읽어보면 야, 나도 저런 비슷한 거 한번 해볼 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석사학위 논문 쓴 학생도 자신이 연구했던 그 내용에 학문적 권위가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참고 문헌에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참고 자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잡고 논문을 쓰게, 탐구 보고서를 쓰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출판된 도서는 출판 자체가 공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읽고 논문 하나 읽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모아서 탐구 보고서를 씁니다. 이때 출처가 불명확한 블로그, 근거가 없는 유튜브 영상, 어떤 그 편향적 기사, 생각을 갖고 있는 기자가 쓴 단순 기사, 이런 거를 근거로 쓰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더라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이라도 근거가 있는, 즉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전문가들이 했던 강연 영상 혹은 뭐 공인된 매체, 그러니까 뭐 KBS, MBC, EBS 이런 공인된 매체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기사 중에 근거가 담겨 있는 기사, 어떤 통계 자료가 있거나, 그런데 그 통계 자료는 그 기자가 얘기했던 통계를 만드는 출처를 가면 거기에 원 출처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탐구 보고서를 쓰면 훨씬 더 내 탐구 보고서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어떤 객관성, 전문성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것들을 쓸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근거를 갖고 쓸 때 탐구 보고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이런 근거를 갖고 탐구 보고서를 썼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 맨 뒤에 참고 문헌이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되고, 보통 학교에서 이런 어떤 탐구 활동을 하면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 제일 앞에 제가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 발표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근거를 갖고 발표한다,
이것들을 한번 멘트를 치고 이후에 결과 내용들을 발표하면 학생들도 혹은 선생님도 아 얘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너희들이 했던 활동 중에 의미 있었던 활동 적어서 내 할 때 단순하게 제목과 내용만 적지 말고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썼는지를 함께 기재에 제출하면 선생님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하실 때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탐구 보고서의 수준. 이거는 그냥 뉴스 하나 읽고 정리한 보고서가 있고요. 조금 뭐 관련된 동영상, 블로그 등을 여러 개 보고 정리한 내용이 있고요. 또 책 한 권, 논문 한 편을 보고 그 작가가 혹은 그 연구자가 검토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가 숙지해서 정리하는 보고서가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개의 소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해서 쓰는 보고서가 있고요. 보통 여기까지가 문헌 연구예요. 문헌 연구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서 문헌조사로 정리했던 내용을 직접 검증해보는 탐구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내가 문헌 연구로 정리했던 내용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탐구보고서가 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탐구보고서의 퀄리티,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는 한 장짜리 탐구보고서가 일반적인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확률 통계에 관심이 있는 어떤 친구가 빅데이터 관련된 전공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활동이 좀 전공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좀 너가 3학년 1학기 때 확률 통계를 배우니까 네가 관심 있는 부분을 이쪽과 연결시켜서 뭔가 탐구 보고서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 주식 투자와 뭐 조건부 확률을 연결시켜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냈다라는 게 학생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쓴 탐구 보고서 좀 가져와 봐. 그랬더니 똑같은 제목에 옛날에 어떤 기자가 썼던 기사를 하나 읽고 그 내용이 탐구 내용이에요. 이 기사가 다예요. 그리고 요 앞에 내가 왜 이 기사를 읽었는지 그 이유, 이 기사에 내가 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 기사를 읽고 통계가 일상생활에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다라는 결말. 요거 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부에 되게 있어 보이게 적어주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면 선생님에 따라서는 학생부를 잘 적어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대학에서 궁금해 질문을 던졌다. 근데 이 학생이 이 기사 하나 읽고 그냥 쓴 거라고 대학이 알았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아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뉴스 기사 하나 읽고 쓰는 보고서라도 나중에 입시를 준비할 때, 면접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극단의 퀄리티로 가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거 통계청에서 청소년 통계 발표 대회인가요? 그런 거 했을 때 입상작이에요. 그래서 야 너도 공부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실제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내용을 근거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조사를 왜 했고 어떻게 진행했고 그리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정리해봤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니 결론적으로 내가 최초에 했던 나의 연구 주제 학생들의 공부 스타일을 조사하고 분류해보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이런 결론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연구할 때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 내가 연구를 더 한다면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연구의 제안점까지 하나의 탐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통계 자료 활용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의 포스터로 전 내용을 보기 좋게 딱 요약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건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팀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이런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만약 진행한다면 이런 뭐 어떤 이상적인 내용을 딱 상상하고 연구를 설계해서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 준비했다면 나중에 면접에서 답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과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내용을 뭐 간략하게든 정교하게든 정리할 때 큰 구성이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구성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설문과 되게 유사하잖아요. 논설문 또는 설명문과. 그래서 이 구성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각각의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를 실제로 쓸 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어른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핵심만 정리해 보면 서론에는 내가 이 탐구 주제를 왜 정했고 이 탐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한 이유와 목적. 그런데 가급적 목적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학생들의 공부 스타일을 조사하고 분류해 보는 것이 이 전체 탐구의 목적이다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고요. 이게 과학에서는 가설을 설정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내 가설이 채택됐다.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검증됐다. 혹은 기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탐구를 한 이유와 목적 그 내용을 담은 한 문장의 탐구 주제를 설정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한 문장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과정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단에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의 이 주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탐구를 할 거라는 탐구 계획이 담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다는 게 담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정리한 이 절차대로 어떤 자료를 확인해서 어떤 이 탐구와 관련된 이론이나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내가 기초 조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 설계를 해서 실제로 그 실험을 어떻게 했고 그 과정의 결과가 어땠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어떤 표본을 내가 어떻게 표본을 세팅하고 그 표본의 설문 각 문항별 응답은 어떻게 돼 있고 그 응답을 정리했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그래서 결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봤더니 최초 내가 한 문장을 했던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혹은 연구를 했다면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최초 했던 이 가설을 채택한다, 기각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런 연구 결과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나는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요런 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어떤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전반적인 내용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목차 안에 자신이 얼마만큼의 깊이를 담을 것인가는 앞으로 뭐 한 장의 리포트를 뭐 하나의 내용을 보고 리포트를 정리할지 책 한 권을 보고 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믹싱해서 나만의 결론을 만들어낼지 혹은 나의 실험과 탐구를 담아낼지 그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의 크기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좀
그 실현 가능한 주제를 담아내는 게 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지도하시다 보면 좀 과욕을 부리는 애들의 욕심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그 아이들과 조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 문헌 앞서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권위가 있으려면 그 내가 참고한 문헌에 권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내가 참조한 문헌의 제목, 그다음에 그 문헌이 만들어진 시기,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했더라도 인터넷 URL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서 말미에 제출하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리해 주실 때 도움을 많이 받는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지도해 주셔도 실제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잘 못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 전에 나한테 한번 검토받고 제출할 사람 검토받아라고 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문장의 주어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애들 굉장히 많고요. 내가 이 탐구 보고서를 얘가 쓴 걸 읽었는데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요새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EBS에서 나왔던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핵심 부분만 간단히 압축을 했는데 한 3분 정도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실까 봐 제가 한번 공유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안 되시면 식당에 좀 얘기해 수업 주세요. 시작하도록 할게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수업에서 이 영화를 꼭 쓰고 싶었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구성 초기에 가제는요 데칼코마니였대요.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대요. 얘들아 가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가제는 알아야지. 응?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 이거는 이제 철자도 모르는 거고 의미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 우리가 예능 때 치는 멘트잖아요. 일부러 확 웃겨보려고. 어? 가제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랍스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그러나 이 생각했거든요. 가제. 예, 임시로 정해진 제목을 예. 랍스타. 와. 어떻게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제대로 생각했는데 저 친구만 그러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할 텐데 다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저렇다는 거죠. 기생충은 명사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라고 하고, 양분 뭔지 알아요 혹시? 알지, 이거 나도 아는 거야. 너한테 뭐 좋은 양분이 될 거다. 양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양분 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다 몰라요? 봐봐,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응? 근데 선생님도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너네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어. 그 다음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피지배는 무슨 말이에요? 지배받는 거. 이 사람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말인데. 위화감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위화감 몰라요? 위화감 혹시 아는 사람? 가끔은 저도 이거를 이제 고의식 되는데 이런 단어를 왜 몰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덜투덜 될 때도 있어요. 속상. 한 페이지 수업하는 뭐 일하면 과목을 저는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도 그걸 제가 말하자면 한 번 더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글씨를 보고 읽지 못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문해라는 거는 그 글을 읽고 의미를 내가 구성한다라는 입장인데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 혼자 읽을 수 있냐 그러면 절대 못 읽는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뭔가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걸 설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글로 써져 있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되게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그 수능 출제하는 곳이죠. 여기에서 평가를 활용한 초중등 학생인데 이 중등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포함입니다. 초중등 학생의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 계속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뭐 수능으로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서술형 수능 체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글쓰기 평가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2개년 연구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평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그러니까 글쓰기 평가법, 수능, 서술형 수능, 채점의 기준, 채점의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어보면 그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각 교과마다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또 이런 평가를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비 문항 만들고 실제로 국어를 전공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채점 기준에만 채점해보고 그 채점의 점수들이 신뢰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채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내는 곳에서 지금 이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서울대에서도 국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송진웅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있고요. 올 4월에 연구 결과 공개한다고 했는데 발표됐어요. 지금 4월 30일 날 지금 온라인으로 발표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 키우셔서 QR코드 하시면 사전 등록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연구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정말로 점점 우리나라에도 서술형 수능이 도입되겠구나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나온 이슈들을 또 다음번에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점점 우리 학교의 정규교육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걸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원장님들께서 크게 뭔가 반응하고 계시지 않는데 투모 리딩을 저희가 도입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가리키고 수학을 가리키실 때 뭐 투모 리딩이 국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글을 읽고 자기 수준에 맞는 글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의 뜻을 숙지하고 내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물론 테스트할 때 이 글이 아예 안 보이고 테스트할 수 있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계속 트레이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영어 수업을 위해서 수학 수업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성적을 위해서 수학 성적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 권장해 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저희도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교육을 대응하고 있음을 학부모님께 어필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회사로서 저희 투모라이즈가 존재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런 걸 지속했을 때 어떠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학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최근에 문해력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런 뜨거운 이슈에 우리 학원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학부모님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눈 것들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등은 2025년 일반고 전환은 현재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각 교육청 단위로 자사고 등에 대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되는 2025년 이전에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2025년 전체가 일반고 전환하는 것은 변함없다. 두 번째,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지 고민할 때 각 전형별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교육자료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것들을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시고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에 변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주변에 있는 일반고를 갈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럴 때 좀 대학에서 이런 학교들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 학종에서 두 번째는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 학교를 갔을 때 어느 정도 내신을 뗄 수 있을까에 대한 예측, 그 자료를 갖고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선택했다면 내신 따기 어렵다. 불리한 내신을 활동으로 보완하거나 또는 정시까지 염두에 두는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고를 선택했다. 그러면 일단 내신을 잘 따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 그 내신을 빛내줄 무기로서의 역량활동 그리고 거기에서의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까냐는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뭐 특목고를 준비하거나 수시에서 내 성적을 빛내줄 역량 활동을 할 때 탐구보고서가 중요하다. 탐구보고서를 어떤 주제를 할 거냐, 그 주제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참조할 거냐,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최종 결과물을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도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다 그랬죠? 먼저 끝내기. 그래서 닥쳐서 내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과제가 나올 때 미리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칠 때 훨씬 퀄리티도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근거 있는 근거 있는 그러니까 학문적 권위가 있는 근거를 담아서 탐구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점 그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자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닝 시켰지만 결국 문해력이라는 기초 기능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꾸 벽에 걸린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린 부분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투모라이즈 제본 인쇄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책자로 투모라이즈를 만들어서 예쁘게 제본해서 보내드릴 때 맨 뒷면이 백지예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탐구보고서 때문에 하다가 제가 논문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맨 뒤, 자 저희 리포트라면 리포트의 맨 뒷면 여기가 백지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면 홍보물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인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건 각 학원에서 자체 인쇄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가끔 원장님들 중에 학원에서 제본하니까 뭐 링바인딩 껴주는 것도 그렇고 좀 손도 많이 가고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하시는 걸 희망하실 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다 올 컬러로 이렇게 제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A4 사이즈의 올 컬러 양면 인쇄로 될 때 똑같은 걸 한 것만 하시면 이게 하나 만드는 게 다 1인 1책이잖아요. 그래서 11,000원이고 배송비 별도고요. 이걸 학생 하나 주고 학원에서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권을 하신다면 이게 13만 원,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님 하나 드리고 애 하나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판단하셔서 여러분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게 한 권
학원에 배송되면 보통 택배로 지방 가면 4,000원이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묶어서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배송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요인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량을 채워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수량 묶어서 한 번에 보내드리는 게 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맨 뒷면에 여러분 학원 광고를 넣어서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A4 사이즈에 이렇게 PDF 요거 어떤 요청 학원의 샘플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맨 뒤에 담아서 인쇄해서 여러분 학원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점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모 학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오셔서 저희가 인쇄소하고 다시 협의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진행하시면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확인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4회차 교육이 마무리됐는데요. 그 입시 세미나 저도 매번 참여해서 같이 여러분들 그 참여하는 원장님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0회 다 참여하시는 원장님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교육 중에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원장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진행해 주시는 컨설턴트 분과 또 이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 비용들을 저희가 이 컨설턴트 분에게 노력의 비용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혹시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디테일한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뭐 회차 제목 보시고 신청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과거 교육까지 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관련된 영상도 다 컨설턴트님과 협의하에 다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들 묶어서 공유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앞으로 나오는 공지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4월 달에 학관노에서 저희 전문가 과정이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5월 달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또 700명이라네요. 그래서 또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로 심리 검사의 결과를 상담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됐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교육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이 교육 학관노 공지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조금 더 현장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 교육 받을 수 있다는 것들 한번 공유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거의 1시간 50분 가까이 교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요. 혹시 저희 저희 그 회원사 단톡방에 질문 있으신지 몰라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회원사 교육은요, 전체 회원사 분들에게 투모라이즈 저희 본사에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줌으로 교육해 드리고 여러분 학원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행되는 교육이라서요. 저희 지금 이 교육 녹화하고 있고요. 이 녹화 링크 다시 저희 회원사 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원장님들 바쁘시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겠으나 좀 이렇게 교육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도 좀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기니까요. 더 좋은 교육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는 네 없으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교육은 모두 마쳤으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거 저도 잘 아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요. 원장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육 준비할 수 있도록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저희 공유해 주시면요. 해당 주제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이슈 없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